본책 2주년 기념 우리 최상검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붓 한자로의 생 최삼경 편소설이죠. 예. 이거 말고 그 전에 저 다른 글은 쓰신 적 있으시죠? 예, 다른 거는 이제 뭐 미술 하시는 분들 이제 인터뷰한 책이나 그리고 뭐 강원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따라가서 이제 사진 찍고 한 그런 책들은 냈습니다만 이제 소설은 처음 냈습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이제 어떻든 간에 창작이잖아요. 이게 어떻든가요? 처음 하신 첫 번째 소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뭐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쓸 땐 또 의외로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내가 또 이 치북의 삶을 이렇게 좀 그 신선했던 삶을 좀 이렇게 좀 위로를 좀 해주고도 싶고 그랬던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여간 쓰는 동안에 마치 제가 어떤 때는 치북이 된 느낌도 들었고 뭐 하여간 그래서 뭐 즐겁게 썼습니다. 구상서부터 실제로 집필 시간까지 대략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글쎄요, 한번 구상한 건 꽤 됐습니다. 그걸 한번 써봐야지, 시간이 되면 한번 써봐야지 했던 건 한 4, 5년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료 조사하고 그런 게 한 2년 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필한 건 한 8개월 정도 기간에 이제 일단 대략적인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보완 작업을 해서 이제 이번에 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그 여러 이제 그림을 워낙 좋아하시고 그런 책도 쓰셨기 때문에 조선의 또는 작가들을 많이 아실 텐데 그 중에서 최북이라는 작가에게 이 사람 글을 이 내용을 소설로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글쎄요, 일단 뭐 최북이라는 화가가 뭐 그때 화가들이 뭐 대부분 우리한테 이제 알려진 분들은 어떻게 이제 양반가나 이쪽에 후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뭐 왕의 사랑을 받았거나 그래서 평탄한 삶,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좀 아웃사이더죠. 그래서 양반가들한테 그게 뭐 크게 사랑도 못 받고 오히려 이제 핍박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뭐 어느 다른 화가들보다 가장 강하게 갖고 있었고 자기 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그 그림으로서 그 시대의 어떤 모순을 좀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종조 시대에 있었다. 근데 너무 쉽게 잊혀져 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써봤습니다. 주제 넘게. 제가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영종조 시대에 대해서 사실 작가님이 여러 차례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해요. 그죠? 작가님 보시기에 이제 영종조 시대에 이런 최북 같은 작가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미술을 잘 모르니까 작가님께서 이제 우리 아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잘 아는 거라면 예컨대 뭐 겸재 정선이랄지 뭐 김홍도랄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핏 보면은 이 최북은 그 둘의 사이의 어느 시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작가님 생각하셨어요? 그때 뭐 영종조 시대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조선조 문화의 이제 황금기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만큼 꼭 문화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라든지 모든 활동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그때 고향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경제도 뭐 일단 뭐 개성상인뿐만 아니라 유기전이라든지 예전에 규정돼 있는 그 상가에서 그것이 이제 힘을 발휘 못할 정도로 개인들의 상인들의 어떤 힘도 커지고 그래서 국가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제 모시는 것도 그 전에 이렇게 뿌리던 게 이제 이양법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전체 생산량이 굉장히 활발해지던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서 백성들은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농촌 인력들이 오히려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거의 이제 더 좋은 기법들이 나오니까 그 노동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서울로들 모여와서 서울이 또 거대한 하나의 또 시장이 형성이 되고 뭐 일부는 뭐 도적대가 되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굉장한 혼란과 번영이 함께 이렇게 얽혀진 시대입니다. 이제 그때 그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도 이제 그때 표암 광세왕이라든지 심사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최북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교류도 많았고 같이 그림도 그렸고 그래서 당대 문화 핵심에 있었던 분인데 좀 그만한 걸맞는 대접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최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둘 사이이긴 하지만 그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으세요? 본인이 쓰신 주인공으로 봤을 때. 글쎄요. 그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카이브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돼 있으면 또 이제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는 뭐 역사라는 게 그 승자들의 기록이 이게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밀린 거죠. 뭐 밀린 거고 뭐 그만한 또 미술이라고 해도 그만큼 뭐 와 미술 그린다 뭐 미술한다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이 있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몇몇 뭐 말씀하신 뭐 정선서부터 이렇게 김웅도까지 하여간 손에 꼽는 분들 정도만 우리한테 좀 족적이 남아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여간 힘이 없는 그 우리 백성들의 운명을 닮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구도를 만드실 때 이렇게 보통 이제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가님이 몇 가지의 구성의 밑밥을 깔았다가 정리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평범하게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좀 안정하게 정리하지 않으셨나 싶었는데 시작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뭔가 미스테리할 것 같은 걸 밑밥을 던지셨는데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사실은 좀 생각보다 그 깔려진 밑밥에 보다는 조금 싱거웠죠. 싱겁게 끝났죠. 그래서 애초에 구도하고 어떠셨는지 좀 구조에 대해서 한번. 네, 저는 그 아버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신 대로 약간 독자들께서 처음에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호기심을 좀 자아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고요. 이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천착을 하게 되면 이 최북의 삶이나 그림이 좀 바래질 것 같아서 그거에 이제 너무 그걸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한 거죠. 생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그 양반 사대부들의 어떤 부패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언급을 하는 정도로 저는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고 이거 차라리 1, 2권 정도로 쓰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약간 좀 이렇게 축약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시대적 배경도 더 풍부하게 내셨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갈등의 구조들이 좀 치열하게 되어서 최북이 가지고 있는 작가의 어떤 그러니까 막 엄청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왜 괴로운 거지? 뭐 이게 그러니까 나는 괴로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괴로운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뭐 제 역량의 문제, 첫째는 이제 역량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탄자루니까 책 한 권으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또 2자루세요. 3자루, 4자루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작가님 이제 요새 표현 중에서 이거 잠깐 이제 지나가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요. 그 두 여자분 란과 월향이 전부 다 이 볼 우물이 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보조개 있는 여자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으신가요? 뭐 개인적 취향일 수 있겠지만 뭐 반영이 되긴 되겠죠. 어쨌든 뭐 너무 또 실제로 이렇게 너무 밋밋하게 가면 좀 그래서 로맨스를 좀 넣느냐고 넣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은 좀 약하다는 분들도 있고
작가가 좀 실전 경험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기립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묘사는 굉장히 관능적이던데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이 경험을 많이 했거나 이런 유의 것들을 영상이든 글로 안에 본 사람이다. 되게 표현이 되게 아주 감동적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죠? 아니 특히 정사 장면이라든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장면 이거는 특히 아주 공을 들이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마다 그 환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장면에서 내가 사랑을 한다면 이렇게 이 정도 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했으면 그런 생각들이 좀 투영이 됐다고 봐주십시오. 뭐 말 나온 김에 그 월양과 란에 그러니까 월양과 같이 잠을 하고 란을 죽이는 구도를 하신 건 뭐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사랑이나 욕망의 어떤 비극성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랑이 한 사랑을 죽이고 뭐 이런 구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스포일러 다 나와서 좀 그러긴 한데 그 정도는 했죠. 너무 자세히 나오면 뭐 그죠? 대부분 좀 읽으셨으니까 뭐 괜찮은 거 같아요. 지금 2세 찍으셔가지고 2세가 지금 이게 칼라판 나왔다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세가 지금 2세는 칼라판으로 나와서 출판사 사정이 조금 낮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쉬워요. 이 책이 이 그림은 다 칼라로 넣었으면 왜냐면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어요. 그 그림을. 그러니까 그 그림 위에서 참 그게 칼라로 보니까 훨씬 다르던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저는 그림 넣을 생각은 안 했는데 출판사에서 저보고 그에 이제 맞는 그림을 자기가 출판사에서 뽑아서 싫겠다 그래서 그거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처음 본 겁니다. 사실은. 작가님 책은 이제 또 재밌게도 이제 여기 한시가 이제 같이 섞여서 있어요. 그림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약간 몰입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요 한시를 넣으셨던 것들의 특별한 생각이라든가 실제로 여기 한시 쓴 거는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최북이 지은 겁니다. 최북이 지었거나 아니면 신광하라고 신광수라고 그때 당시 이제 양반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그 최북의 그림을 좋아해서 그분의 일대기를 이제 시로 이제 맨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시를 적거나 이제 그런 것도 좀 넣긴 했습니다만은 최북이 시를 제가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시는 다 4개인가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줬을 때 이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도 하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었습니다. 그러셨구나. 하긴 그 중에서 제가 더 좋았던 시가 이거예요. 꽃은 질 테면 져라, 임은 나와 함께. 그거는 최북의 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왕유, 중국의 왕유라는 이제 그림도 그리고 시 쓰는 분인데, 추고산명이라고 이제 그거는 이 최북이 그 시를 좋아했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초기에 쓴 거죠. 이건 사실인가요? 최북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가 좋아했어요. 상거춘명이라는 시를 왕유의 그 시를 제가 좋아해서 나중에 뭘 쓰게 되면 이건 한번 꼭 집어넣어야지 오마주로 한번 해야지 했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림 얘기 잠깐 좀 그림으로 가보면 최북의 그림 중에서 좋아했던 가장 잘 그렸더니 매추락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뒤에 보면 갈대와 개라든가 이런 개의 그림도 나오고 그런 그림들은 이제 잘 그렸기도 했지만 많이 그렸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뭐 그림 한 점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그려주고 뭐 막걸리 한 2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됐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많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별로 그렇게 그게 벌써 300년 전인데요. 그게 남아 있는 거는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좀 괜찮은 그림들 정도나 이제 소장이 돼 있지 많이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런 이제 그러한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최북이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저기까지 가는 그 구조가 전 세계 궁금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인가요? 실제로 그 만주까지 여행을 했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갔다 왔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만주를 가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왕이면 우리 그 샤먼의 원형 그 호수를 가자. 그래서 거기까지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우리 민족 혹은 뭐 그때는 아마 뭐 그렇게도 갔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토를 좀 확장을 좀 시켜볼 욕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까지 고생을 하면서 갔다 온 걸로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거기 섬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게. 아론섬에 가서.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을까 뭐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게 분단이 되면서 섬이 되어져 있고 그렇죠. 좀 위축되어 있는 게 좀 좁아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계관이랄지 지리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던 그런 느낌이 좀 웅장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최북이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최북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이제 뒤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그 진경산수라고 하는 거에 관한 최북이 질문이 있고 뒤에 이제 작가님이 쓰신 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그 당대의 가장 지금 유명한 사람인 정선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뭐 일단 조선 성립 자체가 중국 주자의 시작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의 뭐 사상이니 뭐 철학이니 뭐 이제 글씨니 그림이니 모든 게 다 이제 중국 것들을 이제 모방하면서 어떻게 더 중국스러워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대부들의 그 갈망이었죠. 그래서 저는 최북 정도면 우리나라 그림, 우리 고유의 그림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 같다. 그리고 해줬으면 하는 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진경산수라는 말이 이제 정선이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런데 과연 진경산수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그림인가? 결국은 최북도 그 진경산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그 동양 뭐 한국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기회가 있으면 좀 여쭤는 봤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물음표로 남겨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화가로서 예술가로서 자기 뿌리를 찾고 자기 그림을 완성시킨다는 그런 어떤 예술가적 소설도 좀 한번 그쪽에도 좀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이제 탐구하는 이제 그런 여정을 만들어 본 거죠. 그렇죠. 네. 뭐 스포일러가 돼서 자세한 얘기는 다 하기는 어렵지만 저 이제 진경산수에 대한 것을 이 소설에서 작가님께서 화두처럼 쥐고 가시는 것 같고 그럼 실제로 작가님 보시기에 최북의 그림은 진경산수였나요? 글쎄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주요한 이제 이야기 파트너로서 이광사라는 이제 서예가를 이제 일부러 좀 했는데 실제로 교류가 있었다고도 했어요. 아, 네, 그죠. 여쭤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실제로 교류가 있었고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이광사의 삶도 굉장히 신선했잖아요. 뭐 굉장히 좋은 동국진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글씨를 쓰다가 이제 나중에 한 세대 지나서 김정희에 의해서 이제 거의 지워지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그분의 삶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그 소론 쪽에 있다가 결국은 귀양 가서 한 25년 넘게 뭐 저기 한경도에 가 있다가 저 전라도의 신지도에 가서 이제 결국 죽고 말았는데 과연 그 시대에 그러니까 문화 융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보고 싶었죠. 근데 어떨려나 모르죠. 또 뭐
지금 이제 이광사를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같이 갔던 분들 같이 했던 그룹들을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시작하잖아요. 예. 그 그룹들에 대해서 어떻게 묶어내시고 하셨던 생각들은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체북 772 체북 이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뭐 시시한 분이 아니다라는 걸 일부러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안산아회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 이제 표암 강세왕이라든지 심사정이라든지 이제 강세왕 제자였죠. 김홍도가 그때 이제 어렸어요. 15살 정도 돼서 같이 참여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시를 쓰고 이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식의 그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럿이 모여서 술도 먹고 바둑도 뛰고 뭐 퉁소도 불고 여기도 이제 그때 보면 이제 김홍도가 퉁소도 불고 뭐 이랬다는 이제 그 기록이 그건 정확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그림이 약간 낡았지만 색이 바랬지만 그 그림도 실제적으로 있고 거기에 최북이 참가를 해서 채색을 담당을 했어요.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명망 있고 실력 있는 화가 당대의 최인류의 화가였다는 걸 일부러 좀 살려서 이분이 이렇게 그 만만치 않은 분이라는 걸 좀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그건 매일 그 양반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뭐 점심 저녁 아침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옷도 해 입어야 되고 근데 그걸 다 줄 수도 없으니 그 신선한 삶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보니까 교류는 사대부인데 본인은 중인의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 최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사대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또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교류는 이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예술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술이니까 사대부들하고 얘기도 하고 맞짱도 뜨고 뭐 그림 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이러는 어떤 예술만의 그래도 열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뭐 농사를 짓는데 뭐 직화법을 할 거냐 뭐 할 거냐 해서 사대부들하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게 그나마 이제 예술의 어떤 열린 창조성 뭐 이런 걸로 이거는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렇지만은 삶은 또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대부들과의 교류는 교류이지만 결국 자기 앞에 놓인 인생은 자기가 또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 이제 뭐라 할까 하여간 이 괴리 분명히 최북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그랬냐면 최북의 그림 중에서 보면은 문이나 관념적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류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이제 왜 그랬냐면 이렇게 자기 현실은 자기 정체의 계급적 기반은 중인이고 그런데 교류하고 있는 친구 정식 교류들은 그들이고 그러면 이 사이에서의 어떤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 그 뭐죠 이렇게 정자 문이나 풍의 그림들 있잖아요. 네, 문이나 풍 그림이 많죠. 뭐 금강산 가서 그린 것도 있고 뭐 산수화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그림의 어떤 주류 흐름이라서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했죠. 근데 그것도 그리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풍설 야규인이라든지 그런 그림에서는 좀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닌가, 자기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것도 어두운 밤에 개도 그리고 아주 그 산수를 아름답게 그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둡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최북의 어떤 그 심사를 좀 말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 문인화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양반가에서 또 주문 오는 게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달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그림을 또 그려줘야 또 다음 주문이 올 테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도 많이 그렸죠. 네. 그래서 기반과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현실 부조화들이 그 자신이 괴로워하고 있는 괴로운 출발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예. 시대와의 불화 뭐 이를테면 그럴 수 있겠죠. 작가님 보시기에 이제 그림만 평가해서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그 다른 분들의 그림하고 이 최북의 그림이 차이는 뭐라고 느껴지세요? 예를 들면 정선 겸재하고 차이는 뭘까요? 글쎄 그
그 이제 정선이나 뭐 나중 김홍도나 이런 분들의 그림은 굉장히 세련됐죠. 세련됐다는 게 뭐냐면 일단 뭐 화선지도 좋고 그림 재료도 일단 치북이 쓰는 거랑은 많이 달랐었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이제 그 양반 뭐 사대부랑 뭐 교류가 있긴 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하고 그 중인의 삶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 뭐 그거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는 그림의 어떤 그 주제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고 조그맣고 뭐 변방에 좀 밀려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또 주로 그린 것도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뭐 제가 좀 두서없이 막 얘기해서 근데 그 지금 이제 책의 내용을 얘기하자니 이것도 책 안 읽은 사람들은 스포일러 될 것 같고 그렇다니까 그러긴 한데 뭐 아마 이 책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 재밌는 이제 그 요소로 최북이 춘천에 오게 그런 걸 많이 끌어서 오셨잖아요. 되게 좀 고맙기도 하고 했는데 쓰실 때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서 쓰셨어요? 그거 그 최북이 그 금강산 가서 이제 구룡령에서 나 같은 명의는 이런 명수에서 죽어야 된다 하고 이제 물에 빠진 에피소드 분명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경로로 갔는지 금강산을 어느 경로로 갔는지는 저는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다들 그 보통 철원 양구로 해서 이제 보통 많이들 가시는데 저는 그럼 뭐 춘천 한번 들리지 뭐 그게 이제 뭐 작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춘천을 그럼 어떻게 오지?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배를 타고들 많이들 그때 이제 오셨다 그래서 배를 타고 와서 여기 고산에서 사막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물이 이렇게 잠겨져 있던 것이 아니니까 고산 그 협곡이 엄청나서 그쪽으로는 사람이 다니지 못했다 그래요. 옛날에 이제 덕도원으로 다녔는데 거기에 지는 노을이 그렇게 멋있었다고 옛날 이제 한시 이런 걸 보면 이제 있어서 고산에서 이제 막걸리 한 잔들 하고 놀고 신북장이 그때 컸었대요. 그래서 신북장에서 모여서 이제 그림도 좀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인제로 해서 저기 고성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그러니까 우리 춘천에 이런 작가님이 있어서 소설에 최고의 여행이 춘천으로 오게 되고 또 누가 이제 시장님도 이거 읽으셨는데 출장 뭐 가시면서 오시면서 읽으셨고 이제 페북에도 그 감상을 남겨주셨는데 이 춘천으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식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춘천 사람들은 이 책 읽고 다 저도 사실 고맙다 이렇게 작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실 뭐 여기가 무슨 큰 엄청나게 명승지가 있다고 여기 올 건지도 그렇죠. 그렇죠. 그때야 뭐 흔한 산천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때 뭐 북한하고도 통일이 이제 같이 돼 있으니 뭐 금강산, 설악산도 멋있긴 하지만 다들 금강산 가는 시대인데 그리고 북한에 얼마나 좋은 산들이 많고 그랬으니 아무래도 춘천이 지금처럼 각광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춘천을 좀 한번 살려주자. 그래서 에피소드 중에서는 이제 아주 강렬한 에피소드가 이제 그 자기 눈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지금 쓰신 소설의 내용들이 팩트인가요? 아니면 작가님이 이제 상상력을 넣으신 그 기록에는 그냥 그 양반하고 이렇게 저기 트러블이 문제가 생겨서 남이 나를 해치기 전에 내가 나를 해친다 그러고 이제 눈을 찔렀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정도만 짤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좀 삭막해서 그걸 이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 중인의 계급의 그 답답한 어떤 삶 그리고 뭐 이 부조리한 어떤 사회 이거에 저항할 수 있는 게 자기 몸을 자해할 수밖에 남을 양반을 죽이거나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자해할 수밖에 없는 뭐 힘 없는 예술가들 그러한 어떤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나름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 죽음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 아마 이제 여기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 장면이 가장 아주 강렬하고 비통하게 쓰셨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체북을 가지고 소설을 쓰신 소설이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소설을 써볼까 하면서 이제 책을 구입을 해봤어요. 인터넷 검색해서 2권을 이제 읽어봤는데 왠지 제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분의 생을 후련하게 그렸다 하면 저도 이제 다른 걸 이제 써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 와닿지를 않았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자기 눈을 찔렀는데 왜 찔렀는지 그거 뭐 좀 약간 좀 점잖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이걸 쓰게 된 그 큰 계기도 아마 그것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뒤에는 오히려 이게 너무 큰 사건이 확 펼쳐진 다음에 뒤에는 잔잔하게 여운을 즐기는 것처럼 사실 됐어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두 눈으로 보다가 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리고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 또 잔잔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삶을 좀 돌아보고 그래서 또 너무 뒤가 좀 밋밋해서 월향하고 한 보름 정도 또 같이 한번 지내게 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소설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엔딩도 굉장히 비극적이고 또 그답게 죽어가고. 예, 저는 뭐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시 그 치북에 대한 일대기를 거의 한시 하나로 다 축약을 했는데 거기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한겨울에 골목길에서 동사를 했다 이렇게 얼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저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체북스러운 죽음이 종말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럴 때 쓰는데 내가 마치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제 체북이 쓴 게 아니고 그 시는 제가 일단 한글로 써서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제가 한글로 쓴 시를 고명하신 분한테 남궁현 한의원님한테 이거를 좀 한시로 한문으로 번역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탄생한 시가 이제 그겁니다. 이게 요거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게 아주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 이걸 제목을 다룰까 하다가 그냥 제목조차 의미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로 어떻게 썼냐면 이게 이제 거의 죽기 한 몇 년 전입니다. 거의 이제 몇 년 전인데 이분의 심사가 이랬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써봤는데 벼루를 베고 종이를 입을 삼아 그림 속에선 재수로 살았으나 마음 가는 대로 세상을 주유하며 그림 밖에선 신선처럼 살았노라. 산을 세우고 물을 만들고 만물을 배짱대로 그렸으니 그림 그리는 일 외에 다른 것은 난초 아래 개비름 꼴이었네.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 한시를 잘 져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거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하신 거구나. 예. 우리 여기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만은 그 이광택 화가께서 발문 써주시면서 난초 아래 새비름 꼴이네 이거에 대한 또 아주 날카로운 느낌을 같이 적어주셔서 이게 뜻이 통하는구나 정말.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을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비름이 얼마나 귀한 나물인지. 발문 또한 명문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힘을 줘서 작가 기죽이는 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그죠? 보통 이제 발문보다 본문이 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게 바뀐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건 최상집을 죽이려고 이광택이 글을 썼다는. 팩트입니다.
아니, 저 부탁을 받고 그냥 써준 것밖에 없어요. 아,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발문을 읽었는데 아주 너무너무 좋았어요. 글도 좋고 또 발문도 이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일타 이피 그죠? 그런 거. 작가님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제 전체 얼개의 이야기들이 좀 되었는데 예. 그 작가님이 생각하는 어떤 예술 또 뭐 작가님이 생각하는 미술 뭐 이런 작가님 세계 뭐 이런 것들은 네. 어떤 걸까요? 글쎄 저는 이걸 쓰면서 모르겠습니다. 300년 전에 그 최북 선생이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이 최북 선생님만큼의 어떤 그 벼려진 정신을 갖고 살고 있는가, 작품을 하고 있는가 하는 성찰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그때 그나마 그런 뭐 영종조 시대 때가 그래도 뭐 현명한 왕 아래서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또 도탄에 빠진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과연 예술가들 혹은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건지 이런 걸 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작가님 작품 얘기를 좀 나누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우리 최상윤 작가님한테 혹시 좀 궁금하신거나 또는 작품 보고 느꼈던 것이 있으시면 질문 좀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북 선생이 혹시 집안 사람인가요? 정확히 계신 게 이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혀 뭐 학연, 혈연, 지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반고흐를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좀 저는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고흐가 한참 후대 사람이고, 네, 140년. 한 140년 정도 후대 사람이고, 그리고 반고흐 같은 경우는 약간 조울증과 내지는 뭐 성격 장애나 뭐 어떤 그런 병으로 해서 이 귀를 잘랐는데 술도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러죠. 네. 근데 우리 호생관 선생님 같은 경우에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게 자해하는 게 기준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같이 빗대어놔서 조금 약간 그거를 표현한 거가 조금 난 속이 좀 상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조선의 반고흐라는 그 카피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소설을 다 써놓고 홍보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써놓긴 했는데 뭐 태양이 밝으면 그 빛에 조금 같이 곁다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북이 더 알려지면 이제 바뀌겠죠. 이제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그림 카피 궁금했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그 기록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실물을 얼마다라는 건 못 봤고요. 뭐 쌀 한 말 혹은 막걸 뭐 소주 2대, 3대 그러면 이제 매출하기 그러면 간단한 소품들은 그 정도를 줬다는 기록이 좀 있더라고. 근데 이분은 뭐 저축이나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없으면 굶고 그림에서 팔리면 바로 술 사 먹고. 이 시대 거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퇴직하고 네. 내가 듣기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글재로 가실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식 코스가 아니라 단편보다는 장편을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장편을 내면서 어떤 또 후회되는 점이 있으신가? 아니면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할 일정인지. 글쎄 이렇게 이제 보통 제가 이걸 장편을 처음 이제 냈다 그러니까 작가분들께서도 장편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구나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썼느냐 못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쓰면서 어떻게 보면 좀 행복했던 게 한 7할 정도? 그리고 이제 3할 정도,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술 한잔 먹고 당구 치고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행복하게 썼습니다. 뭐 행복하게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엔 뭐 이제 어떤 걸 쓰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요건 이제가 어쨌든 제가 이제 데뷔작이고 요 이제 이게 뭐 우연히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이제 써야 되겠다 하는 게 50대 중후반 남녀들의 사랑 얘기를 현대물로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50대 되면 애들도 다 크고 인생이 뭐냐 이거 뭐 이런 이제 회의도 들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뭐 건강이 나빠서 뭐 다른 생각 들지도 않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여전히 몸들은 건강들 하시고 그러니 벌어질 일들이 좀 고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의 50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사춘기가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보다 원숙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걸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작가님 책 읽으면서 이제 현재의 소설적 작법이나 이런 구조하고는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100년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술술술술 풀어간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짜맞은 딱 이렇게 왔고 짜서 딱 되어지는 소설이 요즘이라면 이 작가님 소설은 이제 아주 속된 말로 이제 구라죠. 쫙 푸는데 그 이야기가 그 힘을 가지고 쭉 밀고 가는 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쓰시는 글이지만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도 그 미는 힘으로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뭐 우리 이수환 선배님처럼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사실은 이제 이거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어렵다잖아요. 이거 그죠? 그렇죠. 처음엔 이제 엉겁결에 어쨌든 이 어려운 오늘도 뭐 어느 거기서 유튜브에 유시민 작가가 망해가는 직업군에 속해 있는 직업자라고 하더라고 작가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더더구나 지역의 작은 출판사에서 내서 2쇄까지 찍으실 정도였다면 사실은 대단한 반향이죠. 사실은 아마 이게 좀 더 큰 출판사거나 이랬다면 아마 또 다른 반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새 책이 너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책의 인기도 많이 떨어지겠다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지역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제 이건 뭐 서울 출판사도 마찬가지 사정은 비슷할 것 같은데 책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사서 읽지는 않더라도 뭐 서로 선물도 좀 해주시고 좀 그런 좀 미풍양속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나 봤으니까 끝이 아니라 선물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또 혹시 뭐 그래도 저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최복하면 저는 그냥 이름만 어서 그냥 기억에 있었는데 전혀 아는 게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우리 작가님이 하신 말씀처럼 저분에 대한 오마주로서 하고 싶다 했는데 정말 저분이 정말 무덤 속에서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독자들은 이제 이런 최복의 이런 영정 사진이나 뭐 이런 이 영정은 아니지만 이런 초상화를 보면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다 살아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거고 우리가 그게 픽션이지만 정말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그럴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소설을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쓸 때 사무실에 이렇게 초상화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가끔 쳐다보고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뭐 엄청난 발문을 써주신 이은필 작가님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어린 왕자가
300여 언어로 번역이 됐더군요. 네. 세계. 그런데 몇 부가 팔렸냐 하면 1억 4천만 부가 팔렸더라고. 1억 4천만 부는 좀 그렇고 한 100만 부만 팔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썼어요. 그렇습니다. 책 읽고 마지막에 느낀 게 모난돌이 정 맞는다. 술주정뱅이는 객사한다. 교훈이 그게 아닐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네. 저는 그래서 그 우리 이광택 작가님의 발문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광택 작가님이 발문의 말미에 소설 속 최북처럼 술을 좋아하는 최상경 작가가 부디 주보다 곡기를 선호하여 인생의 사리가 영롱하게 빛날 글을 많이 써주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최상경 작가님께서 그 공직을 그만두실 때 춘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행이다. 이제 좋은 글을 낼 수 있겠다. 아니 적어도 변명은 하지 않겠지. 지가 이제 저 저렇게 재주가 있는데 저 작품이 안 나오면 말이 되느냐라고 모든 분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나서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열심히 쓰셔서 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역에서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큰 문화적 성취이고 기쁨이기도 하죠.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자리를 정리하면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글의 세계 또는 앞으로 이끌어갈 어떤 그런 문화적인 폰부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또 이 질문이 있을 줄 모르고 아까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이거 한 권을 냈다고 해서 뭐 작가라고 하긴 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뭘 그래도 좀 하나 맨날 술만 먹을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은 뭘 좀 그래도 좀 노느니 뭘 좀 하자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 좀 그리고 이제 저보다 이제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 방면에서 정말 열심히 자기 길을 가시는 걸 보면서 저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서로 보고 배우고, 그래서 같이 또 악수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따뜻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도 지금 이광택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 술을 좀 줄이실 생각이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건 약속하실 수 예, 있죠? 조금 뭐 자연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조금씩. 동원 기둥에서 새싹 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좀 뭐 하루에 2번은 먹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도록했을까요? 조금만 먹고. 거북이 등에서 털 찾는 게 더 빡. 나중에 한 잔씩 했어요. 네, 하여간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하자고 하고 뭐 어떻게 미뤄서 여기까지 왔고요. 사실은 마치 숙제를 치우듯이 네. 작가님과 저도 사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읽었다고 하니,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정말 열심히 다시 또 눈을 읽으니까 또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이 책도 좀 선물하고, 또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최상미 작가가 2세, 3세 더 찍어서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분 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에 본인의 이야기들 또 작품의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최상겸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